아유, 누가 너를 버렸나? 걱정 마,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많이 아팠구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고양이인 줄 알았던 녀석이 황금빛 눈을 뜬 순간 외롭던 순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너머 숲의 제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돌아온 황금빛 그림자. 그 아름답고도 치열한 우정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미리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가는 이야기길에 힘을 보태주세요. 산그늘이 길게 드리워지는 검은 연기 골짜기. 그곳에선 매일같이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듯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를 따라가 보면 숯검댕이를 가면처럼 쓰고 사는 14살 소년 바우를 만날 수 있지요. 바우에게 숯은 단순한 일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뒤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주는 유일한 옷이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바람이 유난히 차네요. 가마 입구를 더 꽁꽁 막아야겠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단단한 숯이 나올 테니까요. 바우는 거친 손등으로 땀을 닦아내지만 그럴수록 얼굴에는 검은 줄무늬가 더 깊게 새겨집니다. 가끔 장터에 내려가면 아이들은 검댕이 귀신 온다 라며 돌을 던지고 어른들은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우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주워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순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길고도 적막했습니다. 저녁놀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면 바우는 가마 앞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을 녹입니다. 불꽃아, 너는 참 좋겠다. 늘 이렇게 뜨겁고 환하니까 말이야. 소년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허허로운 골짜기에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흩어집니다. 숯가루가 섞인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바우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를 그리워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은 숯검댕보다 더 시커멓게 소년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체온이, 그저 살아있는 무언가의 숨소리가 절실했던 14살 소년의 시린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지요. 순막의 낡은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이치던 그때 바우의 귀에 아주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가 걸려왔습니다. 깨갱, 갱. 그것은 비명이라기보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아주 절박한 고함처럼 들렸습니다. 바우는 엉금엉금 기어나가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처마 밑 진흙더미 속에 비에 젖어 쥐처럼 쪼그라든 작은 생명체가 떨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서둘러 달려가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 몸뚱이는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앞다리 하나는 기괴하게 꺾인 채 진흙에 절어 있었지요. 바우 대사, 아이고, 이 어린 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이 험한 날씨에 누군가 너를 버린 게냐? 어서 들어가자. 어서. 바우는 녀석을 가슴 안쪽 가장 따뜻한 속저고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녀석을 눕히고 젖은 털을 닦아주자 녀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등불 아래서 마주한 녀석의 눈동자는 여느 들고양이와 달랐습니다. 맑고 투명한, 그러면서도 신비로운 황금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 찰나의 순간 소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바우의 손바닥에 닿아 톡톡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가 됐구나. 걱정 마라. 내가 너를 꼭 살려줄 테니까. 바우는 자신의 하나뿐인 낡은 옷을 찢어서 다친 발목을 싸매 주었습니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바우의 손가락을 잡고 따뜻한 혀로 가볍게 핥았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바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첫 번째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년의 일상은 이제 금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새벽마다 산을 뒤져 뼈를 붙인다는 접골초를 캐왔고 녀석의 다리에 약을 바를 때마다 아프지 말라며 호 하고 입바람을 불어주었지요. 금이는 약이 쓰디쓴지 연신 코를 찡긋거렸지만 바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얌전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금이 너 이거 다 안 먹으면 다리 안 낫는다. 자, 입 크게 벌려봐. 아, 착하다. 우리 금이 오늘은 꼬리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네. 바오는 자신이 먹을 감자를 으깨고 숯가마 옆에서 몰래 키운 귀한 산나물을 섞어 죽을 쑤었습니다. 금이는 죽을 먹을 때마다 코끝에 허연 죽 가루를 묻히기 일쑤였고 바오는 그 모습이 귀여워 숯가루 묻은 손으로 녀석의 코를 닦아주며 깔깔대고 웃었지요. 어느 날은 바오가 수막 뒤편에서 나무를 하다가 손을 살짝 베인 적이 있었습니다. 금이는 어디선가 달려와 바오의 상처 난 손을 정성껏 핥아주었지요. 짐승의 혀가 닿는 따뜻한 감촉에 바오는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 금이야. 나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밤이 되면 둘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이는 바오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가릉가릉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숯가마 안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처럼 평온했습니다. 바오는 금이의 부드러운 털 속에 손을 넣고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금이 너는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예뻐해 주니까. 나도 너처럼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년의 잠꼬대 섞인 목소리에 금이는 가만히 소년의 가슴 위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마치 내가 곁에 있잖아요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계절이 바뀌어 산자락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무렵 금이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처음엔 소년의 신발 한 짝만 하던 녀석이 어느새 바오의 등판만큼 큼직해졌지요. 그런데 금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평범한 개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금이 너 숨바꼭질하는 거니? 아니, 언제 저기까지 올라갔어? 고양이가 무슨 나무를 그렇게 잘 타? 금이는 담벼락을 넘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가뿐히 날아올랐고 바오가 장작을 패고 있으면 옆에서 커다란 나뭇가지를 입으로 쩍쩍 부러뜨려 숯가마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마치 형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한 번은 바오가 산길에서 미끄러져 굴러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바오의 옷깃을 입으로 물어당겼지요. 녀석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긴 바오는 금이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는 이제 신비로운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털 사이로 피어오른 검은 점들은 마치 산맥의 무늬처럼 우아했습니다. 금이 너 가끔 보면 꼭 사람 같아. 내가 슬플 때만 귀신같이 알고 와서 애교를 부리니 말이야. 너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고양이인 거야? 금이는 대답 대신 굵직한 꼬리로 바오의 허리를 툭툭 쳤습니다. 바오는 녀석의 귀 뒤에 있는 하얀 눈을 닮은 반점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노는 것보다 금이와 함께 순막 마당에서 뒹구는 시간이 소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산나물과 감자뿐이었지만 바오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냥한 꿩 한 마리를 자랑스럽게 물어다 놓고 칭찬을 기다리는 금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면 소녀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바오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을 시기하는 어두운 탐욕의 눈길이 산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막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약초꾼의 딸인 달래가 귀한 약초를 찾으러 골짜기 깊숙이 들어왔다가 바오의 순막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바오는 숯검댕 묻은 얼굴이 부끄러워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달래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오야, 고생이 많구나. 이건 우리 아버지가 캐오신 건데 너 먹으라고 좀 가져왔어. 달래가 내민 보따리 안에는 귀한 돼지고기 몇 점과 따끈한 수수부꾸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숨막 뒤편에서 낮잠을 자던 금이가 부스스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래는 집채만하게 자란 금이를 보고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지요. 아, 바오야, 저게 뭐야? 고양이가 왜 저렇게 커? 바오는 당황해서 금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놀라지 마, 달래야. 우리 금이는 아주 순해. 덩치만 컸지 겁쟁이라니까. 금이는 달래의 기운을 살피는 듯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꼬리를 살랑거리며 달래의 치맛자락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한지 달래도 이내 긴장을 풀고 금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어 주었지요. 어머, 눈동자가 정말 황금색이네. 세상에 털도 비단결 같아. 달래는 가져온 고기 한 점을 금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금이는 고기를 넙죽 받아먹고는 기분이 좋은지 달래 주변을 뱅글뱅글 돌며 재롱을 부렸지요. 그날 이후로 달래는 종종 순막을 찾아와 금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바오에게 달래는 금이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비밀 친구가 되었고 적막하던 순막에는 두 아이와 기묘한 짐승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번져나갔답니다. 어느 날 아침 바오는 순막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문 앞마당에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금이는 입가에 붉은 피를 살짝 묻힌 채 아주 대견하다는 듯 가슴을 쫙 펴고 바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금이 너, 이걸 정말 내가 잡아온 거냐? 세상에, 이 산중에서 노루를 잡다니. 바오는 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압도적인 사냥 솜씨였으니까요. 금이는 바오의 옷깃을 입으로 살짝 물어당기며 어서 요리를 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날 바오와 금이는 오랜만에 기름진 고기 파티를 벌였습니다. 바오는 노루고기를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 금이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맛있지? 나 굶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금이는 뼈째 오독오독 씹어 먹으며 행복한 소리를 냈고 바오는 고소한 고기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서 배불리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준 것은 짐승인 금이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고기를 먹던 바오의 시선이 금이의 발바닥에 머물렀습니다. 털 사이로 살짝 드러난 날카로운 발톱은 마치 예리한 단검 같았습니다. 바오는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금이를 보면 뭐라고 할까? 이건 절대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야. 바오는 잠든 금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녀석의 야생성을 감춰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평생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이지요. 짐승의 보호는 눈물겹도록 고마웠지만 다가올 운명의 그림자는 조금씩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검은 연기 골짜기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든 건 마을의 대지 주인 조초 씨가 포수들을 이끌고 산에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조초 씨는 비단옷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굶주린 늑대처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내였지요. 그는 전국 각지의 희귀한 짐승 가죽과 보물을 모으는 고약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이복의 포수들, 요즘 이 골짜기에 황금빛 눈을 가진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바다하던데 그놈 가죽만 벗겨오면 내 큰 상을 내리지. 조초 씨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게 산자락을 훑었습니다. 그는 과거 바오의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했다며 순막을 강제로 뺏으려 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조초 씨는 순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여기서 묘한 짐승 냄새가 나는군. 비릿하면서도 묵직한 산짐승의 냄새야. 조초씨가 순막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오는 본능적으로 금이를 감아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 숨기고 몸을 떨었습니다. 조초씨 어르신, 여긴 웬일이십니까? 여긴 숟가루밖에 없습니다요. 조초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오를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숫쟁이 녀석, 내 놈 안색이 좋아졌구나. 고기 냄새도 나고 말이야. 혹시 숨겨둔 보물이라도 있는 게냐? 조초씨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순막 구석구석을 훑을 때마다 바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금이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노란 눈을 번뜩이고 있었지요. 다행히 조초씨는 금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돈 냄새는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 악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순막 안에는 식은땀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초씨가 다녀간 뒤 달래가 헐레벌떡 순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바오야, 어서 피해. 조초씨, 그 인간이 포수들을 모으고 있어. 금이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야. 바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달래가 바오의 손을 꼭 잡으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바오야, 사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사고가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산 너머에서 다 보셨대. 바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래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 조초씨는 바오의 아버지에게 산삼이 자생하는 은밀한 곳을 가르쳐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조초씨가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는 것이었지요. 조초씨 그 인간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한 거야. 이제 너와 금이까지 없애서 증거를 지우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오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처럼 시커멓게 타버린 세월 동안 원수를 지근거리에 두고 고아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오의 분노를 감지한 금이가 구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바오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형님,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갚아줄게요. 라고 말하는 듯한 웅장한 울림이었습니다. 소년의 슬픔과 맹수의 분노가 하나로 얽히는 밤, 순막 너머 숲에서는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바오의 가슴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순막 너머 숲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왔지요. 탐욕에 눈먼 조초씨가 포수들과 사냥개 수십 마리를 이끌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사냥개들의 사나운 짖음이 고요한 골짜기를 찢어놓았고 바오의 심장은 마치 숯가마 안의 장작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금이 너 어서 가마 뒤 비밀 창고로 들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제발 금이야.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금이를 어둠 속에 밀어넣고 서둘러 가마 입구를 집단으로 가렸습니다. 이내 조초씨가 순막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조초씨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놈 바오야,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내 이미 다 알고 왔다. 그 황금 눈을 가진 괴물을 어디에 숨겼느냐? 조초씨의 명령에 포수들이 쇠꼬챙이로 숫더미를 쑤시고 사냥개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순막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바오는 입술을 깨물며 앞을 막아섰지만 조초씨의 발길질에 그만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사냥개 한 마리가 금이가 숨은 가마 근처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을 때 바오의 등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금이는 단 한 번의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 억눌린 맹수의 기운이 뻗어 나와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며 뒷걸음질 치게 했지요. 조초씨는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바울을 뱀처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구나. 하지만 내일은 산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놈 다죽을 내 손에 넣고 말 테다. 악당의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숨막에는 죽음보다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포수들이 물러간 뒤 달래가 어둠을 틈타 숨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금이는 그제야 가마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을 받은 금이의 몸은 이제 누가 봐도 고양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우야, 금이는 고양이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저건 전설 속에서나 나오던 황금 표범이래. 산신령님의 사자라고도 불리는 귀한 영물이야. 바우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다음 말에 소년의 안색은 클빛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조초씨가 내일 아침 전국에서 제일 가는 차코갑사 호랑이 잡는 군인들을 부르기로 했대. 이번엔 사냥개뿐만 아니라 덫과 그물까지 챙겨올 거야. 금이가 여기 있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바오는 금이의 황금빛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듯 슬픈 눈을 하고 바오의 손바닥에 얼굴을 부볐지요. 금이의 털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녀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오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곁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는 것임을 말이지요. 숨막은 이제 더 이상 금이의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탐욕의 화살촉이 녀석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한 이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바오는 달래를 돌려보낸 뒤 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소년의 눈물이 짐승의 비단 같은 털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바오는 내일이면 떠나보내야 할 금이를 위해 마지막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아닌 금이가 직접 잡아왔던 노루 고기 중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아껴두었다가 숯불에 정성껏 구웠지요. 고기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지만 바오는 한 점도 목에 넘길 수 없었습니다. 금이 너 이거 다 먹어야 한다. 산속 깊이 들어가면 한동안은 사냥하기도 힘들 테니까. 자, 형아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드미는 평소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바오가 건네는 고기를 아주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 씹어 넘기더니 이내 고기를 남겨 바오의 쪽으로 밀어놓았지요. 마치 형님도 같이 드셔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오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와 금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밤새 바오는 금이의 털을 골라주었습니다. 엉킨 털을 빗겨주고 발톱 사이에 낀 흙을 닦아주며 녀석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금이 너 산에 가면 사람 조심해야 한다. 특히 총을 든 놈들은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알았지? 바오의 잔소리 같은 당부에도 금이는 가만히 소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가릉가릉 소리를 냈습니다. 그 따뜻한 진동이 바오의 온몸으로 전해졌지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지만 창밖의 어둠은 무정하게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바오는 금이의 황금빛 눈을 보며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나 잊지 마라, 금이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짐승은 대답 대신 소년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동틀녘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숲길에 바오와 금이가 섰습니다. 조초시의 사냥 무리가 숨막에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지요. 바오는 금이를 깊은 숲 입구까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드미는 바우의 옷자락을 물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금방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바우는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참고 금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어. 이 짐승 새끼야. 이제 지긋지긋해. 어서 꺼져. 드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황금빛 눈을 크게 뜨고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아껴주던 형님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에 금이는 낑낑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바울은 눈물을 닦으며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준조차 하지 않은 채 금이의 발치로 돌을 던졌습니다. 안 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어서 저 산 너머로 사라져버려. 툭 돌멩이가 금이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금이는 그제야 바우의 눈 속에 담긴 슬픈 진심을 읽었나 봅니다. 녀석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뒤로 물러섰지요. 서너 걸음 가다 멈춰서서 바우를 돌아보고 또 대여섯 걸음 가다 뒤돌아보았습니다. 바우는 가슴을 쥐어짜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보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마. 금이의 모습이 짙은 새벽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 바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금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미안해. 소년의 절규가 텅 빈 골짜기를 메웠지만 금이가 떠난 숲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바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금이가 남긴 마지막 체온이 불씨처럼 남아 소년을 버티게 하고 있었답니다. 금이와 눈물로 이별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도 전에 순막 마당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조초씨는 어제보다 더 많은 포수와 굶주린 사냥개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녀석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손에 든 채찍은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놈 바우야, 그 황금 눈을 가진 짐승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내 눈은 속여도 산개들의 코는 못 속인다. 조초시의 서슬퍼런 고함에 포수들이 순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금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노한 조초시는 바우의 멱살을 잡아채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고목에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소년의 여린 손목에 거친 밧줄이 파고들었지만 바우는 이를 악물고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금이가 무사히 도망쳤다는 안도감에 입가에 엷은 미소마저 띄었습니다. 어디서 웃음질이냐. 그놈은 영물이라 주인이 위험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 놈을 미끼로 삼으면 그놈 발로 걸어 나오겠지. 조초씨는 잔인하게도 바우의 발치에 마른 집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권력자인 조초씨의 서슬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바우는 나무에 묶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금이야, 절대 오면 안 된다. 형아는 괜찮으니 더 깊은 산으로 가거라. 소녀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조초씨는 포수들에게 총구를 숲으로 겨누게 한 채 바울을 비웃으며 성냥을 들이댔습니다. 소년을 향한 비열한 협박이 시작된 것이지요. 조초씨는 금이를 유인하기 위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건조한 겨울바람이 부는 산자락에 불을 놓으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불을 질러라. 숲을 태우면 그놈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기어 나올 것이다. 포수들의 횃불이 숲의 입구에 던져지자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뱀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나무에 묶인 바우는 매캐한 연기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소년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요. 불길은 바우가 정성껏 지키던 순막과 가마까지 집어삼킬 듯이 번져나갔습니다. 조초씨와 포수들은 불길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면서도
바오는 나무에 묶인 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바오가 죽어요. 멀리서 달래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거센 불길 소리에 묻혀버렸지요. 바오는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열기보다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금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지요. 금이야, 미안하다. 너와 살던 이 집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불길은 이제 바오의 발밑까지 다가왔고 소녀는 뜨거운 고통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숲은 온통 붉은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생명들의 비명만이 가득한 절망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초 씨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가르는 거대한 포효가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어흥, 그것은 짐승의 소리라기보다 거대한 산이 울부짖는 것 같았지요. 포수들의 사냥개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말고 땅바닥에 엎드려 오줌을 지렸습니다. 불길이 가장 거세게 치솟던 숲의 안쪽에서 황금빛 안개를 뚫고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바오의 품에서 재롱을 부리던 작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덩치의 황금빛 털을 휘감은 숲의 제왕, 황금 표범이 나타난 것입니다. 녀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타올랐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금이는 화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바오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앞발로 소년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숨에 끊어냈지요. 금이 너 왔구나. 바오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녀석의 따뜻한 털을 느꼈습니다. 바오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는 포수들을 향해 다시 한번 포효했습니다. 그 위험에 눌린 포수들은 총을 내던지고 달아나기 바빴지요. 짐승의 탈을 쓴 영물이 분노했을 때 인간의 무기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이는 바오와 뒤늦게 뛰어온 달래를 등에 업고 거센 불길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조차 녀석의 황금빛 위험 앞에서는 길을 터주는 듯했지요. 전설 속의 수호신이 강림한 듯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금이는 아이들을 안전한 계곡 아래에 내려놓은 뒤 다시 몸을 돌려 산 위로 향했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단 하나, 탐욕의 눈먼 조초시였습니다. 조초시는 혼비백산하여 산 너머 벼랑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지요. 살려줘, 제발 살려달란 말이다. 조초시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소리 없이 다가온 금이가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조초시를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압박하며 녀석을 벼랑 끝으로 조금씩 몰아갔지요. 조초시는 뒷걸음질 치다 10년 전 자신이 바오의 아버지를 밀어버렸던 바로 그 벼랑 끝에 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조초시는 헛것을 본 듯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제발. 하지만 벼랑 끝의 돌은 무정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초시는 자신의 죄악만큼이나 무거운 비명을 남기며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의 심판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이는 벼랑 끝에서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본 뒤 다시 바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녀석의 눈에서 살기는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그 맑은 황금빛이 돌아와 있었지요. 아기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사라졌고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자신을 구하러 온 금이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 금이야. 정말 고맙다. 소년의 눈물이 맹수의 털 속으로 스며들며 길고도 잔인했던 복수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골짜기 아래 계곡물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바오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연기에 그을린 달래의 얼굴과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금이의 황금빛 눈동자였지요. 금이는 거대한 몸을 낮추어 바우의 뺨을 부드럽게 핥아 주었습니다. 녀석의 털에서는 여전히 탄내가 났지만 그 품은 세상 무엇보다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금이 너 괜찮은 거니? 다친 데는 없고. 바우가 떨리는 손으로 금이의 발등을 어루만지자 금이는 낮은 목소리로 가릉가릉 대답하며 소년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달래는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금이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바우야, 금이가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 영물이 불길을 뚫고 우리를 구한 거야. 세 존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순막은 불타 사라졌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바오는 생전 처음으로 마음속이 꽉 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친구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매캐한 연기를 걷어내고 고난을 견뎌낸 새 친구의 머리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길었던 어둠을 지나 맞이하는 희망의 빗줄기였답니다. 조초시의 추락과 함께 10년 전 바우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포수들이 증언했고 무엇보다 산신령 같은 금이의 위엄이 사람들의 얼어붙은 양심을 깨웠던 것이지요. 마을 촌장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바우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바우야, 우리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가신 줄도 모르고 너를 쑥검댕이라 부르며 구박만 했구나. 바우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들의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바우의 순막을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번듯한 너와 집으로 다시 지어주었지요. 이제 고생 끝이다, 바우야. 우리 마을이 너를 끝까지 돌봐주마. 사람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바우를 피하지 않고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았지요. 숯가루로 가득했던 소년의 삶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이는 마을 어귀숲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녀석도 이제야 마음을 놓는 듯 꼬리를 느릿하게 흔들었지요. 악은 심판받고 선은 보호받는다는 당연한 진리가 검은 연기 골짜기에 비로소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을이 안정을 되찾고 바우의 새 집이 완성될 무렵 금이는 조금씩 숲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집채만큼 커진 금이가 인간의 마을에서 계속 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바우와 금이 모두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어느 보름밤 금이는 바우를 데리고 산등성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달빛을 받은 금이의 황금빛 털은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금이 너, 이제 가려는 거구나. 그렇지. 바우의 물음에 금이는 달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이 산의 주인으로서 올리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바우는 금이의 목을 꼭 껴안고 마지막으로 털을 골라주었습니다. 고맙다, 금이야. 나 살려준 거, 우리 아버지 원수 갚아준 거. 평생 잊지 않을게. 너는 이제 저 깊은 숲의 왕이 되어라. 금이는 바우의 뺨을 아주 길게 핥아준 뒤 천천히 숲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너 번 뒤돌아보며 바우의 모습을 눈에 담던 금이는 이내 울창한 나무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바우는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지요. 잘 가라, 내 동생 금이야. 소년의 외침이 산천에 울려 퍼졌고 산은 거대한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짐승과 인간으로 만났으나 누구보다 깊은 우정을 나눴던 두 존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수검댕이 소년이었던 바오는 어느새 어깨가 듬직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숯을 굽고 있지만 이제는 그 숯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품질로 소문이 나 큰 불을 쌓았지요. 무엇보다 바오의 곁에는 어여쁜 아내가 된 달래와 소년 시절의 자신을 꼭 닮은 아들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산에 올라갈 땐 조심하세요. 요즘 산짐승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달래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바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말아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걸 당신도 알잖소. 바오는 산에 오를 때마다 수막 뒤편 바위 위에 고기를 조금씩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고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항상 커다란 황금빛 털 하나가 남겨져 있었지요. 바오는 산 깊은 곳에서 가끔 들려오는 웅장한 포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산등성이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금이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과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으니까요. 숫쟁이 소년의 고독했던 삶을 구원해준 황금빛 기적. 바오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다고. 그러니 우리 사람도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수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이제 슬픔이 아닌 행복의 향기가 되어 골짜기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바오는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어 숲막을 지키고 있었지요. 금이는 숲의 왕이 되어 깊은 산속으로 돌아갔지만 녀석은 단 한 번도 바오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오가 깊은 산에서 길을 잃거나 멧돼지 무리를 만날 때면 어디선가 어흥 하는 낮은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곤 했지요. 금이 너지,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이 녀석, 내가 이제 장성한 어른인데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걱정이 되는 게냐? 바오는 허공에 대고 웃으며 말하지만 가슴속은 늘 뭉클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엔 바오의 아들이 산행 중에 발을 다쳐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찾아 헤맬 때 아이를 발견한 곳은 눈이 쌓이지 않은 따뜻한 바위 틈새였지요. 아이의 곁에는 거대한 짐승이 머물다 간 듯한 커다란 발자국과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금이가 우리 아이를 살려줬나 봐요. 저 발자국 좀 보세요. 영락없는 우리 금이 발자국이에요. 바오는 아이를 업고 내려오며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황금빛 눈동자가 잠깐 번뜩인 것 같았지요. 금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우정은 세월의 이끼가 끼어도 변치 않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바오는 금이가 자신에게 준 것은 목숨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갔답니다. 어느덧 바오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을 무릎에 앉힌 바오는 숯불 앞에 앉아 오래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바오는 10년 전 달래에게 들었던, 그리고 조초시의 최후를 보며 확신했던 그날의 진실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얘들아, 너희 증조할아버지는 아주 용감한 분이셨단다. 조초시라는 나쁜 사내가 산삼자생지를 대라며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을 때도 할아버지는 산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셨지. 바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산삼을 독차지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은 자들이 산을 헤집어 놓으면 숲의 정기가 사라지고 영물들이 살 곳을 잃게 될까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산을 지키셨던 것이지요. 할아버지가 벼랑 아래로 떨어지실 때 보았던 건 아마도 두려움이 아니라 산을 지켰다는 평온함이었을 게다.
그래서 금이 삼촌이 조초 씨를 혼내준 거예요? 그렇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산은 산을 아끼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 법이지. 짐승인 금이도 그 마음을 알았기에 우리 가족을 대대손손 지켜주는 것이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입니다. 바오는 아버지의 죽음이 더 이상 슬픈 비극이 아니라 숲과 인간을 잇는 숭고한 희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숯불 위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처럼 소년이었던 노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바오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고요한 밤, 바오는 지팡이를 짚고 홀로 순막 뒤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금이를 억지로 쫓아냈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한참을 기다렸을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털에 하얀 서리가 앉은 나이 든 황금 표범 금이었습니다. 금이 너도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그 황금빛 눈동자는 여전히 예쁘네.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냐? 금이는 대답 대신 바오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금이의 거친 등을 쓰다듬었지요. 금이의 목구멍에서 가릉가릉 하는 낮은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순막 아랫목에서 나누었던 바로 그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금이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참으로 따뜻했어. 이제 우리 아버지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도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금이는 바오의 손등을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요. 눈보라가 치는 산등성이에서 인간 노인과 늙은 맹수는 서로의 체온을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바오는 금이의 품 안에서 잠들듯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튿날 발견된 바오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커다란 황금빛 털들이 수북이 쌓여 그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었답니다. 바오가 떠난 뒤에도 검은 연기 골짜기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오의 집을 보온의 집이라 부르며 소중히 가꾸었지요. 그리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 정상에서 황금빛 표범과 검은 저고리를 입은 소년이 나란히 앉아 마을을 굽어 살핀다는 이야기였지요. 아이들아, 저 산을 보렴. 금이 삼촌과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 말에는 조초씨 같은 아기는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숯을 굽고 약초를 캐는 사람들만이 그 숲의 주인으로 인정받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평생을 바쳐 갚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짐승만 못하겠느냐고요. 바오와 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도리와 우정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숫쟁이 소년과 황금 표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마음속에도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황금빛 기적으로 자라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금이의 따뜻한 황금빛 눈동자가 찾아가 안식을 주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억하며 이만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남은 시간 편안히 쉬시고 꿀잠 청하옵소서.